요즘 마음이 자꾸 흔들리나요? 어떤 선택이 옳은지 헷갈릴 때가 많지 않나요? 우리는 변함없이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늘 방향을 잃곤 합니다. 그럴 때 조용히 삶의 기준을 세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이기기가 가장 어렵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그 어떤 길도 보이지 않는다.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해야 한다. 200년 전의 말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정약용은 단지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향한 따뜻함, 현실을 직시하는 눈, 그리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가 남긴 철학과 명언을 현대인의 삶에 맞게 10가지로 나눠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다산 정약용이 전해주는 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다산 정약용 철학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때때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추측과 오해, 감정과 상상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다산 정약용이 말한 실사구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현실을 떠난 말과 생각은 결국 우리를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가르침입니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부터 사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학문의 첫걸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그럴듯한 말이라도 실제 삶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공허한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 속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지식이 실제 세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의 모든 저술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습니다. 실사구시는 단순한 학문적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이 앞서거나 자신의 신념을 먼저 세워놓고 그 신념에 맞는 사실만 선택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먼저 사실을 관찰하고 실제 상황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라고 말했습니다. 말보다 사실이 앞서야 하고 감정보다 현실이 먼저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관리로 일할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문서로만 알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을 다니며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눈과 귀로 확인했습니다. 문서에 적힌 숫자보다 백성의 얼굴을 바라보고 보고서의 글자보다 마을의 상황을 들여다보며 판단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그가 남긴 수많은 정치 개혁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실사구시는 또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상황을 과장하거나 축소합니다. 잘못된 판단의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자기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정약용은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을 직시한다는 것은 바깥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일도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의 나는 어떤지, 무엇을 걱정하는지, 무엇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실사구시의 가장 깊은 지점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자신의 삶을 차분히 관찰하고 지금의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려 했습니다. 유배라는 환경은 분명 고통스러웠지만 그 안에서 그는 새로운 삶의 기준을 찾아냈고 오히려 더 깊은 사유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마주했고 그 안에서 배움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실사구시의 실천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가르침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관계의 문제든 일상의 결정이든
미래를 고민하는 일이든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감정이나 분위기, 혹은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다 보면 실제로 중요한 신호를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실사구시는 지금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을 길러줍니다.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 지금 내가 가진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비로소 올바른 선택이 가능합니다. 사실을 직시하는 태도는 때로는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때도 있고, 좋지 않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진짜 지혜가 자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을 외면할수록 문제는 더 커지고, 눈을 돌릴수록 길은 더 멀어집니다. 반대로 직시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생기고, 솔직해지면 선택의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실사구시는 단순히 사실을 보고 판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이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며,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진실에 가까워지기 위한 용기입니다. 정약용은 그 용기를 일생 동안 지켰고, 그 용기가 그의 사유를 오늘까지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용기일지 모릅니다. 감정이 아닌 현실을 보는 용기, 고정된 생각이 아니라 사실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 그리고 나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실사구시한 단순한 원칙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늘 우리 눈앞에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눈으로 본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고, 상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눈에 보이는 모습만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으로 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 가장 큰 착각이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라볼 때 감정과 관념, 편견이 끼어들면 사물의 진짜 모습을 놓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마음을 비우고 본질을 바라보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물의 진짜 모습은 겉모습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투나 표정만 보고 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듯이 어떤 일의 진실 역시 표면에 나타난 모습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이유로 어떤 일을 판단할 때 항상 여러 번 확인했고, 겉모습 뒤에 숨은 진짜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읽어내는 사람이 더 깊은 지혜를 갖춘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관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관찰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관찰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관찰이었습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비우고 사물을 바라보아야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사실이 왜곡되고, 고정된 관념을 가지고 사물을 보면 진실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각을 먼저 내려놓는 것을 배움의 첫 단계로 삼았습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실제 삶에서 실천했습니다. 관리로 일할 때에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만 듣고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무언가를 원망하면 그 원망 뒤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어떤 감정이 얽혀 있는지를 먼저 살폈습니다. 때로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정책이 실제로는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경우가 있었고, 겉으로는 단순한 다툼처럼 보이는 문제가 사실은 오랫동안 쌓여온 억울함 때문일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본질은 눈으로 본다고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물의 진짜 모습을 보는 지혜입니다. 사물의 진짜 모습을 본다는 것은 사람의 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겉모습이나 한두 가지 행동만 보고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사람의 행동에는 그 사람이 지나온 삶, 겪은 고통, 마음속의 상처가
모두 들어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글에는 타인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려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단순히 옳고 그름, 좋고 나쁨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이유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본질을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오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물의 진짜 모습을 보는 능력은 삶을 더 평온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많은 불안과 실망은 사실을 제대로 보기보다 상상과 오해를 진실처럼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실제로는 큰 문제가 아닌데 마음속에서 크게 만들어 버리고 상대가 그런 의도가 없는 행동을 했는데도 나쁘게 해석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황을 경계했습니다. 마음이 조용하지 않으면 사물의 본질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진실을 보는 능력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물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급하게 판단하면 대부분 겉모습만 보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살피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행동보다 생각이 먼저이고 판단보다 관찰이 먼저라는 태도였습니다. 이런 과정이 쌓이면 비로소 겉과 속이 다른 세상 속에서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이 생긴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보가 너무 빠르고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진짜를 보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섞이고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진실처럼 꾸며지며 감정이 사실을 덮어버리는 일이 흔합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정약용의 이 가르침은 더 깊이 와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보여지는 것 뒤에는 언제나 다른 진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진실을 찾기 위해 더 천천히 보고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물의 진짜 모습을 본다는 것은 결국 자기 마음을 보는 일과도 연결됩니다. 마음이 혼란하면 세상은 혼란하게 보이고 마음이 조급하면 모든 일이 복잡하게 보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차분하면 사물의 경계가 선명해지고 문제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 곧 진실을 보는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철학에서 마음 공부가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물의 진짜 모습을 보는 지혜는 우리의 삶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복잡했던 문제의 실마리를 찾게 해주고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워줍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본다는 것은 결국 더 단단한 삶으로 들어가는 문과도 같습니다. 정약용이 남긴 이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눈으로 본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사물의 진짜 모습을 보는 눈을 키워가야 합니다. 그 눈을 갖게 될 때 세상은 훨씬 더 넓고 더 깊고 더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두 가지 기둥을 말했습니다. 하나는 배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는 배우기만 하는 지식은 삶을 밝히지 못하고 생각만 하는 사유는 방향을 잃기 쉽다고 했습니다. 배우고도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하고도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는 그의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평생 고민하고 실천하며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살았던 시대는 조선 후기로 사회가 흔들리고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던 시기였습니다. 예전의 질서는 균열을 보였고 정치적 갈등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공부를 했지만 배움이 현실과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약용 선생은 배움이란 무엇인가? 생각하는 힘은 왜 중요한가를 누구보다 진지하게 고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에게 배움은
단지 지식을 쌓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당대의 학자들은 책 속의 말만 외우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는 그런 배움을 옳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우는 것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남긴 제도 개혁과 기술 연구, 백성을 위한 정책 제안들은 모두 배움이 실천으로 이어질 때 진짜 가치가 생긴다는 생각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배움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배우기만 하면 결국 남이 만든 틀을 따르는데 그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배운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고 새로운 길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젊은 시절부터 주변에서 당연하다고 여긴 규칙과 관습을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배운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를 조선 후기 가장 뛰어난 실학자로 성장시킨 원동력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특히 강조한 것은 생각의 힘 가운데에서도 자기 성찰이었습니다. 배운 것을 돌아보고 그것이 지금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사람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반대로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험해진다는 말은 감정과 편견에 따라 판단하게 되고 정확한 근거 없이 결론을 내리는 상황을 경계한 것입니다. 이 배움과 생각의 균형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은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배우는 것은 훨씬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쉽게 배우는 만큼 깊이 없이 받아들이기만 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참된 배움이 아니라 단순한 정보 소비에 가깝습니다. 배우는 목적을 잃고 스스로의 성찰이 부족해지면 쉽게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만 고민하고 판단하려 하지만 그 생각을 뒷받침할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결론이 현실과 멀어지고 감정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약용 선생이 말한 위태로움입니다. 방향을 잃은 생각은 오히려 사람을 흔들리게 만들고 때로는 자기 생각에 갇히게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러한 균형을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배우고 다시 생각하면 지식은 흩어지지 않고 마음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외우기 위해 익힌 말이 아니라 살아가는데 지침이 되는 지혜로 바뀝니다. 정약용 선생은 제자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배움을 넓히되 반드시 스스로 되묻고 확인하라. 이는 무조건적인 반항이 아니라 배움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또한 그는 생각의 방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생각은 단순히 비판하거나 의심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되고 결국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남긴 많은 업적은 생각이 실천으로 이어질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의 학문은 언제나 사람들의 삶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결국 정약용 선생의 철학은 균형의 철학입니다. 배움과 생각이 함께 갈 때 사람은 밝아지고 단단해지며 성장합니다. 배우되 깊이 있게 배우고 생각하되 책임감 있게 생각하는 삶. 이것이 정약용 선생이 남긴 오래된 지혜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원칙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평생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총망받는 관료이자 학자로서 순탄한 길을 걷는 듯 했지만 정치적 억울함으로 긴 유배 생활을 보내야 했습니다. 가족과 멀어지고 벼슬도 잃었으며 이름까지 의심받는 상황 속에서 누구라도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진 학문과 철학을 완성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잡는 힘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그 어떤 길도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히 감정을 다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판단이 흐려지고 방향을 잃고 결국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을 가리켜 인간의 모든 행동과 판단의 뿌리라고 보았습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나무가 쓰러지듯 마음이 흔들리면 삶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에게 마음의 중심을 잡는 첫 번째 방법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힘이었습니다. 그는 외부의 소문이나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옳다고 믿는 길을 따라가려 했습니다. 유배지에서도 학문을 포기하지 않고 백성을 위한 글과 연구를 계속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은 그의 명예를 빼앗으려 했지만 그는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음의 중심은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에서 단단히 잡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남긴 셈입니다. 그는 마음을 다스리는 일을 수양이라 말했습니다. 수양은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조절하는 작은 실천의 반복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 불안한 마음이 생겼을 때 그 불안을 덮으려 하지 않고 솔직하게 마주하는 태도 등이 모두 수양이라고 여겼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마음을 억누르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바라보고 다스리는 힘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마음이 흔들릴 때 가장 위험한 것은 편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음이 불안정하면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감정에 따라 해석하기 쉽습니다. 작은 문제도 크게 보이고 별것 아닌 말에도 상처를 받으며 세상을 어둡게 해석하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마음의 흔들림이 판단의 오류로 이어지고 결국 스스로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속 허상을 걷어내고 냉정하고 맑은 시선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마음을 다스리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강조한 것은 조용한 시간의 필요성이었습니다. 그는 혼자 머무르는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바쁜 일이나 사건 속에 휘말려 있으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면 얽힌 생각이 풀리고 복잡했던 마음이 정리됩니다. 그는 유배지에서의 고독한 시간을 오히려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는 자신이 무엇을 지켜야 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마음의 중심을 잡는 일은 단순히 자기 위로의 과정이 아니라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타인에게도 따뜻한 시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어야 세상을 더 넓게 보고 관계도 더 깊게 맺으며 자신의 가치와 목표도 분명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정하면 작은 문제에도 무너지고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며 결국 자신조차 지키지 못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마음을 다스리는 마지막 방법으로 겸손을 말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교만함은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작은 실패에도 크게 실망하게 만들며 타인과의 관계를 어둡게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은 자신을 안정시키고 실수와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넓히는 과정이라고 정약용 선생은 보았습니다. 결국 정약용 선생이 말하는 마음의 중심은 외부 상황이나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입니다. 이 힘이 있을 때
삶의 어떤 풍파도 견딜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생기며 사람답게 살아가는 근본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삶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마다 정약용 선생의 말처럼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한다면 마음은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삶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인간의 성장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이기기가 가장 어렵다. 이 말은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인간의 본성과 삶을 깊이 관찰한 뒤에야 할 수 있는 통찰입니다. 세상 탓, 환경 탓, 남의 탓은 쉽습니다. 그러나 정약용 선생에게 진짜 변화는 언제나 나를 이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가 말한 자기 수양은 바깥 세상을 바로잡는 이전에 내 마음부터 바로 보는 과정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기 수양이 어려운 이유를 인간의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욕심, 게으름, 두려움, 고집 같은 마음의 움직임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문제는 이런 감정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기 안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면 외부의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결국 자기 삶을 주도하지 못하게 된다고요. 따라서 자기 수양은 감정을 없애는 훈련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이기기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변화를 남에게서만 찾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바꾸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이것을 비난에 머무르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문제를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장은 자기 삶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바로잡는 데서 시작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 점을 누구보다 분명히 이해했고 평생 제자들에게도 강조했습니다. 누군가를 탓하려는 순간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라라고요. 그는 유배 생활 동안 이 철학을 가장 깊이 실천했습니다. 억울한 사건으로 멀리 귀향을 가며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는 세상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 선생은 자신의 상황을 담담히 바라보았습니다. 억울함을 끌어안으면서도 그 감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시간을 자신을 돌아보고 학문을 깊게 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불행하다고 여겼지만 그는 그 속에서 오히려 자기 수양의 깊이를 넓혔습니다. 그의 수많은 저서, 제도 개혁 연구, 백성을 위한 글들은 바로 이 자기 수양의 산물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한 자기 수양의 중심에는 정직함이 있었습니다. 남을 향한 정직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정직한 태도였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잘못을 숨기지 않고 마음속 어두운 면을 피하지 않는 것. 그는 이것이 인간이 성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자기 내부의 문제를 외면하면 결국 더 큰 혼란을 낳고 남 탓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속이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자기 수양은 바로 이 자기 정직함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정약용 선생은 작은 습관 하나도 자기 수양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거대한 결심보다 작은 실천을 반복함으로써 변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도, 지혜를 키우는 일도 결국은 오늘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글을 읽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배운 것을 검토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바쁜 공직 생활 속에서도 혹은 유배지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이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노력은 그가 평생 흔들리지 않는 학문적 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기 수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조절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감정이 나쁘다고 억누르기보다 감정이 왜 생겼는지 바라보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이 나를 끌어가도록 둘 것인지 내가 그 감정을 다스릴 것인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 곧 인생을 다스리는 능력이라고 여겼습니다. 자기 수양은 이 능력을 강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또 한 가지는 겸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기는 힘이란 결국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솔직하게 인정할 때 사람은 배움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교만함은 성장을 막고 사람을 고립시키지만 겸손은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게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이야말로 자기 수양의 핵심이며 인생을 안정으로 이끄는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정약용 선생의 자기 수양 철학은 단순한 인내나 참음의 기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은 자신을 바꾸는 것이며 자신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어떤 목적도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이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선택의 순간마다 지혜롭게 판단하며 많은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존재가 됩니다. 결국 정약용 선생의 자기 수양 철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라. 변화가 오기만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하라. 감정에 끌려가지 말고 마음을 바로잡아라. 그것이 자신을 이기는 첫걸음이며 그 한 걸음이 모이면 결국 인생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된다고요. 오늘의 작은 성찰이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그의 가르침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정약용 선생은 평생 동안 수많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늘 강조했습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하면 큰 일도 그르친다. 많은 사람들은 큰 목표와 거창한 계획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인간의 삶을 깊이 관찰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언제나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행동과 태도라는 사실을요. 그는 작은 일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품성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에는 공직자로서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많은 관료들이 큰 정책이나 큰 명분에는 열을 올리면서도 정작 현장에서 조금만 자세를 낮추어 살피면 해결될 문제들을 소홀히 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백성들의 작은 고통을 외면하고 시행해야 할 작은 절차를 대충 넘기고 당장의 편의를 위해 작은 원칙을 무너뜨리는 모습이 그에게는 늘 안타깝게 보였습니다. 그는 이런 태도가 결국 더 큰 잘못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기반을 흔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말했습니다. 큰 일을 꿈꾼다면 먼저 작은 일을 성실히 할 줄 알아야 한다고요. 정약용 선생은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태도를 정성이라는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정성이란 거창한 마음이 아니라 눈앞의 일을 진심을 담아 제대로 해내는 마음의 힘입니다. 그는 정성으로 쌓은 작은 실천이 결국 큰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았습니다. 유배 생활 중에서도 그는 매일 일정한 분량의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환경은 열악했고 몸도 마음도 지칠 법한 상황이었지만 그 작은 성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수백 권에 달하는 책을 남겼고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와 학문에 깊은 영향을 주는 사상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의 위대한 업적 뒤에는 화려한 계획보다 하루하루 쌓아 올린 작은 실천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에게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부지런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가짐의 문제였고 삶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사람은 큰 목표 앞에서는 스스로를 다잡지만
눈앞의 작은 일에는 마음이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내일로 미루고, 쉬운 일은 대충 하고, 관심 없는 일은 건성으로 넘기면서 자신도 모르게 성실함의 기준을 낮추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작은 빈틈들이 결국 큰 실패를 불러온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작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큰 일을 맡겨도 결국 그 마음가짐 그대로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사람은 결국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고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며 상황이 어떠하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사람들에게 큰 믿음을 줍니다. 반대로 작은 일을 대충 하는 사람은 큰 목표를 말해도 설득력이 없고 꿈이 있어도 실천력을 잃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실력을 갖추는 것보다 꾸준히 신뢰를 쌓는 태도가 더 중요한 때도 많다고 보았습니다. 이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으며 작은 행동의 반복을 통해 축적되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작은 일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도 늘 강조했습니다. 큰 성공을 꿈꾼다면 작은 습관을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고요. 하루 10분의 독서, 하루 한 줄의 기록, 사람을 대하는 한마디의 말투, 약속 시간 몇 분의 차이 같은 사소한 것들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규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작은 규칙을 지키는 훈련이 쌓일 때 큰 목표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진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작은 실수야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했습니다. 작은 잘못을 가볍게 넘기면 스스로에 대한 기준이 낮아지고 쌓여가는 실수들에 둔감해집니다. 이런 태도는 어느 순간 큰 문제를 만들어내기 마련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작은 일에서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큰 일에서 갑자기 성실해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실천은 그저 작은 행동이 아니라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자신을 만드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남긴 많은 글에는 정성은 작지 않다는 철학이 스며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담는 사람이 결국 큰 성취를 거둘 수 있고, 작은 행동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담긴 정성은 삶을 단단하게 만들며 그 단단함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작은 태도가 결국 큰 인생을 만드는 셈입니다. 결국 정약용 선생의 이 가르침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줍니다. 우리는 늘 큰 목표에 압도되고 큰 성공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삶을 바꾸는 힘은 거대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행동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아도 꾸준히 성장하고 어느 순간 다른 사람 누구도 따라오기 어려운 깊이를 갖게 됩니다. 작은 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결국 삶의 큰 기회를 붙잡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한 작은 일의 중요성은 단순한 성실함의 미덕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기초였습니다. 작게 보이는 행동 하나에도 정성을 담아 살아간다면 그 축적된 하루하루가 결국 더 넓은 길을 열고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큰 삶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그의 가르침은 오늘도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정약용 선생의 정치 철학을 이루는 가장 굳건한 기둥은 바로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중입니다. 그는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는 백성의 삶을 지탱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며 그들의 소망을 실현하도록 돕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의 기본을 묻는 질문마다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이 근본이다. 이 말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평생 학문과 실천을 통해 다져진 타산의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정약용에게 민본이라는 개념은 백성의 존재를 인정하고 돌보는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가 바라본 정치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고민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편안하고, 백성이 무너지면 나라도 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정치가의 능력이나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향한 마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관료나 지배층이 백성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윗사람이 편하면 아랫사람이 힘들어진다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패한 권력, 사사로운 이익을 좇는 관리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백성을 희생시키는 지배층이 나라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깊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관직에 있을 때든 유배지에 있었을 때든 언제나 관리들의 역할과 책임을 가장 엄격하게 논했습니다. 그는 관리가 가진 권한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서 위임받은 것이므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순간마다 백성을 먼저 떠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정치란 권력을 사용하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인격의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그가 직접 쓴 수많은 행정개혁안과 제도 설계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정약용 선생은 실제 백성의 삶을 관찰하고 그들의 고충을 들으며 정책을 설계했습니다. 조세 제도의 불평등을 바로잡고 백성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거나 고통을 받는 상황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정하지 못한 재판과 관리의 전횡을 줄이기 위해 제도의 뼈대를 다시 설계했습니다. 다산이 만든 많은 제도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백성의 삶에서 출발한 현실적인 개혁안이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서 지식을 쌓는 학자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 학문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들은 늘 현실 속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민본주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정치가의 자리가 화려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백성을 위해 쓰라고 맡겨진 자리이며 결코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백성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정치, 사람을 외면한 행정,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은 결국 모두 실패한다고 그는 꾸준히 말했습니다. 백성의 삶에서 멀어지는 순간 정치는 껍데기만 남게 되며 그 피해는 가장 약한 사람들의 어깨 위에 먼저 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회에서도 이 가르침은 동일한 무게로 이어집니다. 조직을 이끄는 사람, 공동체를 책임지는 사람, 혹은 단순히 가정이나 직장에서 리더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돌보는 태도입니다.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만큼 더 겸손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다산은 강조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책임은 언젠가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그의 말은 지금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백성을 향한 사랑이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제도를 만들고 그들을 위해 학문을 연구하며 그들을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진정한 민본의 자세입니다. 결국 민본주의는 사람을 존중하는 정치이자 사람을 통해 정치가 완성된다는 다산의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먼저 바라보는 정치가 있을 때 나라가 바로 서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있을 때 공동체가 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진리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정약용의 민본주의는 백성의 삶에서 출발한 정치,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정치,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따뜻함에서 완성됩니다. 그가 남긴 가르침은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둘 때 비로소 사회가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의 민본, 철학은 시대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로 남아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평생을 통해 한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 꼭 지켜줘야 할 조건을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한 가지는 바로 공직자의 청렴함과 사회 전체의 정의로움이었습니다. 그는 나라가 흔들리는 원인 대부분이 외부의 침략이나 자연재해가 아니라 내부에서 벌어지는 부정과 부패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이 사익을 좇기 시작하면 그 파괴력은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고 백성 전체의 삶을 무너뜨리는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청렴은 단지 돈을 받지 않는 정도의 좁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이 탐욕과 이기심에 흔들리지 않고 맡은 자리에서 올바름을 지키려는 힘 자체를 청렴이라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렴이란 돈을 멀리하는 태도에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공동체 전체를 먼저 생각하는 넓은 의미의 덕목이었습니다. 그는 공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사람의 삶이라도 해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에 그치지 않고 나라의 근본을 깨뜨리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공직자의 마음가짐은 사회의 기둥을 세우는 근본이었고 그 기둥이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약용 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실제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제도적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는 관리들의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면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도 결국 욕망에 흔들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인간의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공직자 한 사람의 성품에 의존하는 정치가 아닌 제도 자체가 공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만든 각종 행정개혁안은 모두 백성의 불만과 억울함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그 바탕에는 부패를 예방해야 백성이 살 수 있다는 명확한 철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의 청렴 철학은 단지 공직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각자의 마음에 정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청렴한 태도는 필수적입니다. 그는 사람이 자기 양심을 속이는 순간 그 삶은 흔들리기 시작하며 결국 스스로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어느 위치에 있든 그 사람이 가진 권한과 역할에 책임을 지고 자신의 행동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부정이 만연한 사회의 말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패는 잠시 누군가의 이익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고 그 피해는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쏟아진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청렴을 지키는 일이 단순히 도덕적 의무를 넘어 백성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올바르게 유지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공직자가 사익을 좇으면 백성은 고통으로 울고 공직자가 청렴하면 백성은 안심하고 살아간다는 원칙을 늘 말하며 공직자의 마음 하나가 백성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약용이 바라본 정의는 감정이나 보복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일관되게 적용되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는 재판을 맡은 관리에게 특히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했습니다. 억울한 백성의 호소를 외면하는 순간 한 사람의 삶뿐 아니라 그 주변의 가정과 생계까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재판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나라의 기강을 세우는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재판은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공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감정이나 인간관계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는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하고 그 일관성이 깨질 때 나라의 기강도 무너진다고 보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약용의 청렴, 철학은 깊은 의미를 남깁니다. 청렴이란 거창한 도덕적 이상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를 책임 있게 지키는 삶의 태도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해치지 않는 것, 맡은 일을 부끄럽지 않게 수행하는 것,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는 노력,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청렴의 일상적인 실천입니다. 그는 청렴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가장 강한 사람이며 그 마음가짐은 어떤 권력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정약용의 철학은 오늘의 사회가 잃지 말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람의 양심과 공정함이 지켜질 때 사회는 안정되고 리더가 청렴할 때 공동체는 믿음을 얻으며 한 사람이 정의를 지킬 때 또 다른 한 사람이 용기를 얻습니다. 정약용이 남긴 청렴의 가르침은 단지 과거의 교훈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정의롭고 청렴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사회는 밝아지고 공동체는 더욱 튼튼해지며 사람들의 삶은 한층 더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철학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양심을 지키면 세상도 바르게 선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고 보셨습니다. 그는 사람이 서로 기대고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간 삶의 기본 원리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공은 공동체의 행복 속에서만 온전히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윤리적 당부가 아니라 정약용 선생이 평생 백성들의 삶을 연구하고 직접 보고 경험하며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공동체가 무너지면 그 개인 역시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에게 공동체란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그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물 한 줄이 약해지면 전체가 흔들리듯이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어려움에 빠지면 결국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동체 속에서 각자 제 역할을 다하고 서로를 도우며 약한 사람을 먼저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도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세상에서 소외받고 힘든 사람을 돕는 일을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보셨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공동체 철학은 현실과 깊게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았고 관직에서 일하면서도 백성이 스스로 살아갈 힘을 잃지 않도록 돕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능력이 공동체를 위해 쓰이지 않으면 결국 그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은 서로 돕고 함께 살아야 한다는 원칙을 모든 사상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일정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책임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는 공동체는 누군가가 특별히 잘나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정직하게 해낼 때 비로소 안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농부가 제 농사를 짓고 학자가 학문을 바로 세우고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고 공직자가 백성을 위해 일할 때 공동체가 튼튼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약용 선생은 공동체 속에서의 나눔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나눔이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이며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는 마음가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혼자 버티기 어려운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때 공동체가 서로를 돌본다면 개인은 더 크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고 공동체 전체도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상호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진짜 인간다움이 피어난다고 보셨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공동체를 중시한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이 이기심으로 치우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공동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마음이 커지면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게 되고 마음의 벽이 생기며 결국 사회 전체가 분열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서로 돕는 마음이 사라지고 약자가 더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공동체를 위해 서로 도우며 사는 삶이 결국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을 도울 때 자신도 돕는 것이고 공동체를 지킬 때 자신도 보호받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공동체 속에서의 조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공동체란 다양한 사람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해야만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는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를 미워하거나 배제하면 공동체는 쉽게 갈라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은 타인의 의견과 성향을 존중하며 서로 배우고 조율하는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공동체의 갈등을 예방하고 구성원 간의 신뢰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또한 그는 공동체의 행복은 한 사람의 희생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조금씩 함께 노력해야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누구 한 사람만 힘들게 만들어 얻은 평화는 오래 갈 수 없으며 서로가 조금씩 마음을 나누고 책임을 나눌 때 진짜 행복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공동체의 삶을 통해 한 사람의 기쁨은 나눌 때 더 커지고 한 사람의 슬픔은 함께할 때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약용 선생의 공동체 철학이 주는 메시지는 뚜렷합니다. 능력이 있어도 혼자만 살아갈 수 없는 시대이며 개인의 성공이 공동체의 행복과 분리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사회가 불안해질수록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삶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서로 도우며 서로의 어려움에 마음을 기울이며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행동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러한 삶이야말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태도는 결국 우리 자신을 지키는 힘이 되고 모두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정약용의 공동체 철학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돕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삶도 더욱 단단해지고 따뜻해진다고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삶의 어느 시점에서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그 고난이 크고 작음을 떠나 마음을 흔들고 삶을 무너뜨리려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정약용 선생은 고난을 단순히 피해야 하는 불행이나 운명의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사람이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과정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는 괴로움 속에서도 기쁨을 찾는 것이 군자의 길이다라는 말로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인생의 품격을 결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약용 선생 자신이 누구보다 깊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아 관직에 올랐지만 정치적 난세 속에서 억울하게 몰려 긴 유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홀로 외딴 곳에서 보내야 했던 그 세월은 누구라도 절망할 만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간을 허무하게 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삶의 본질을 더 깊이 바라보며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가장 외롭고 괴로운 시간에 그는 수많은 책을 쓰고 백성을 위한 제도를 구상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도 기억되는 위대한 사상가로 남은 것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자신의 성찰과 배움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고난을 맞이했을 때 중요한 것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억지로 잊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바라보는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은 부분을 드러내게 합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마음의 약함, 욕심, 두려움, 불안함이 고난의 순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때가 바로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 약함을 다잡으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마주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균형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억울함이 치밀고 분노가 올라오고 자신이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감정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감정에 자신을 맡겨버리면 더 큰 어둠에 갇히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다스리고 중심을 잡는 것이 고난을 이겨내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져 보이지만 마음이 단단해지면 같은 고난 속에서도 작은 빛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한 괴로움 속에서도 기쁨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한 긍정적인 태도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 자체를 미화하거나 괜찮은 척하라는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 자신이 더욱 깊어지고 생각이 성숙하며 삶을 바라보는 눈이 넓어지는 과정을 기쁨으로 삼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즉, 고난은 사람이 더 큰 지혜와 성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철학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고난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사람은 종종 달아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에서 도망치려 할수록 더 큰 고통이 따라온다고 보았습니다. 고난은 도망친다고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더욱 크게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을 직시하고 그 문제의 근원을 이해하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고난이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머물게 하고 결국 더 큰 성장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정약용 선생은 고난 속에서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타인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탓하는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난의 순간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이 겪는 아픔을 통해 타인의 상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얻은 공감은 공동체를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고난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마음을 잇는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을 통해 인간이 더 따뜻해지고 깊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고난 철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누구나 실패와 상처, 손실과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좌절에 빠지고 때로는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약용 선생은 이런 순간에 바로 삶의 깊이가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부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강해지고 지혜롭게 되도록 돕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입니다. 그의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견디는 사람은 단순히 강한 사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바탕으로 자신을 다시 세우려는 사람입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마음, 절망 속에서도 다시 걸어갈 길을 찾으려는 의지, 그리고 상처 속에서도 더 깊은 성찰을 얻으려는 태도. 이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말한 고난을 바라보는 새로운 태도입니다. 결국 정약용 선생은 고난을 두려움의 상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삶의 근본을 깨닫게 하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며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전한 지혜이며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중심 원칙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눈앞에 이익과 성과를 좇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의 사상은 그 속도에서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묻게 합니다. 선생은 언제나 사람을 먼저 생각했고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다하는 성실함을 강조했으며 고난 앞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태도를 귀하게 보았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들여다보면 삶을 바르게 세우는 힘은 거창한 목표나 화려한 말이 아니라 오늘을 대하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작은 행동,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내는 책임감, 어려움을 겪을 때 스스로를 단단히 붙잡는 용기,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 이런 평범해 보이는 태도가 결국 삶의 품격을 결정하는 뿌리가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늘 말없는 노력과 올바른 뜻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 뜻을 오늘의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결국은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도 화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흔들리는 순간에도 스스로의 중심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조용한 의지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하루를 선생의 가르침처럼 깊고 단단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